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대담의 정지용입니다. 지난 10일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는데요.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통해서 지난 1일 6명의 본경선 후보를 선출했고 본격적인 경쟁을 펴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지역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민주당 대선 주자와의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추미애 후보를 모셨습니다. 주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예비 경선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민들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성원해 주신 우리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 정신은 곧 김대중 정신이고요. 저 추미애의 정치적 고향이고 스승입니다. 예비 경선 통과 후에 바로 이곳을 첫 번째로 방문했던 이유가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광주 정신, 촛불 사명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초심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광주에 오셔서 광주 선언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사람이 높은 세상, 또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약속드렸습니다. 추미애의 정의, 공정, 법치, 전공법을 원칙으로 선진 강국에 걸맞는 우리 국민의 좀 품격을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고요. 국가 균형 발전 4.0을 광주 선언에 담았습니다. 네. 네. 뭐 지역 발전 공약도 일부 좀 포함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이 조금 후에 대선 공약 네. 말씀할 때 거듭 말씀을 네,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추 후보님은 출마 선언이 상당히 좀 늦은 편이었어요. 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축축 이제 치고 올라가던데 네. 이렇게 올라간 비결이 뭔가요?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렇게 깃발을 들겠다 했더니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지지 세력이 이제 개혁을 안 하구나, 개혁에 거리두기를 하구나 이렇게 이제 좌절하고 이제 떠났던 그런 민심들이 저의 진심을 듣고 개혁 사명을 올인을 하겠구나 이런 진심 그런 걸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좀 갑자기 좀 뜨겁게 지지를 보내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네, 네. 개혁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셨다 네, 이런 네. 말씀인데요. 네. 출마 선언에서 꽁 잡는 매가 되겠다. 윤석열 잡을 사람 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셔서 네, 네. 굉장히 큰 화제를 끌었어요. 네. 물론 윤석열 씨 때문에 네, 네. 출마한 건 아닐 텐데요. 네, 네. 이 윤석열을 겨냥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제가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70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는 그 개혁 과제 중에 검찰 개혁이 뚫려야지만 나머지 개혁도 가능한 겁니다. 뭐 재벌 개혁도 가능하고요. 언론 개혁도 사실은 검찰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여론을 지배하는 언론 뒤에는 시장 권력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시장 지배 권력을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로 어떤 가짜 공정인 거죠. 그렇게 또 조정하고 하는 것이 검찰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장관으로서 보니까 너무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 또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 이런 걸 해냈어요. 그때 당시는 사실은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언론이 알리지 않고 외면을 했었는데 저의 징계 청구에 또는 지휘서에 들어있었던 이른바 장모 구속에서부터 드러나면서 이제 진실이 수면 아래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가 옳았다 이런 평가가 있으시고요. 비단 뭐 그런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실은 켜켜이 쌓여 있는 여러 개혁 과제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개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저항을 뚫어내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아한 것보다는 말이 앞서기보다는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대이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꼭 잡는 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실천하고 돌파해내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뭐 물론 평가는 다르겠지만 이제 법무장관 지식 시 여러 가지 이 네. 개혁 시도들을 이제 했었고 성과도 일부 네, 네. 이뤄냈는데요. 네.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이신가요? 다시 이 촛불 정신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많이 부족하죠. 네, 어떤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제도적으로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해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진 사법 체계로 가야 되는데 선진 사법 체계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이 수사는 불가피하게 인권 침해적이니까 수사는 수사 전문가에게 또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인권 침해적인 그 수사 활동에 대해서 이 사법적인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검찰 안에도 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건데 검찰 조직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개혁 시도에 대한 저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개혁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개혁은 불공정,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지방은 더 힘들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20세기 성장 방식은 그만두고 21세기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떤 사회 대개혁 이것이 촛불 정신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지지자들이 뜨겁게 반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비 경선 과정을 좀 말씀을 여쭐까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6명의 후보가, 아니, 9명의 후보가 6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찌됐건 살아남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느낀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네. 소감인가요? 우선 좌절한 그런 민주개혁 진영에서 추미애가 등판하니까 신선하다뿐만 아니라 추미애가 왔다. 이런 환호를 해주시고 우리도 이제 가능하다. 개혁의 깃발 다시 들고 민주당이 거리두게 했던 그 개혁 정신을 다시 살려낼 수 있구나. 이런 말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른바 뭐 막연한 외연 확장, 중도 외연 확장 이런 말보다 우선 민주개혁 진영의 어떤 사명감, 자부심 이걸 회복시켜 놔야지만 개혁 세력이 복원돼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중도 외연 확대도 가능한데 그 가능성을 추미애의 등판으로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그 개혁 세력 복원이라는 게 저는 가장 뿌듯했어요. 뭐 그건 아직 경선이 계속 더 이렇게 진행될수록 더 많은 분들이 돌아오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후보들 간의 친소, 네. 특히 이재명 후보 편을 좀 많이 들으셔서 네. 일부에서는 뭐 명추연대, 재미연대 이런 말까지 지금 나왔어요. 네. 이렇게 편을 들었던 이유가 있나요? 편을 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민주당 그러면 분열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진보 진영은 분열로 망한다 하듯이 우리가 분열할수록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패배주의를 극복해낸 최초의 집권당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 출발해서 여당 대표가 됐고 촛불 광장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그 분열을 수습하고 대선 승리로 이끌어냈고요. 또 지방선거 승리했고요. 보궐선거도 연달아 승리를 했고요. 정당 사상 집권당으로서는 최고의 지지율 56%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자부심을 세운 민주당 대표였죠. 그래서 그 분열은 곧 패배이기 때문에 경선 무대이지만 뭐 인신 공격, 모독적인 발언 이런 걸 제가 제지하니까
그 토론을 지켜보신 분들께서 국민 누나다 뭐 이런 별칭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네, 원팀을 좀 강조하는 말씀이죠. 네, 네. 그런데 반대로 이낙연 후보 측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좀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겠어요. 뭐 꽃길만 걸었다. 네. 당 대표로서는 0점이다. 낙제점을 네. 주셨는데 네. 이건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건가요?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소속만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신도 심장도 민주당이어야지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인데 제가 당 대표 시절에는 무려 50만 명 이상의 권리당원들이 합류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 대표인 그 이해찬 대표 때도 한 5만 명이 더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낙연 대표 시절에는 한 10만 명의 권리당원들이 당을 버리고 등졌습니다. 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참패를 했고요. 또 정당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건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 탓을 한다거나 패배의 책임을 딴 데 전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국무총리로서는 굉장히 잘하셨지만 정당의 대표로서는 그런 정치적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그런 뭐 비판은 뭐 제가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에서 1위를 지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네. 앞설 수 있는 본인만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제가 개혁의 가장 걸림돌은 회피하고 개혁은 두려운 것이죠. 피곤한 것이죠. 손에 피 안 묻히고 되는 일이 없죠.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일단 검찰 개혁 와중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촛불 광장에서 계엄령 경고를 하면서 그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의 지도자라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고 자기를 헌신할 줄 알고 이런 요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많이들 답답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걸 진정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라는 것이 저의 강점 아닐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네. 산업세, 네. 네.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웠어요. 네, 어떤 네. 의미가 있나요? 네. 불공평,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불로소득에 기반하는 어떤 지대 독점, 토지 특권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것을 혁파하지 않으면 돈이 사람보다 높고요, 땅이 사람보다 높은 이대로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없거나 어떤 불공평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원인을 혁파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 목표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20세기의 여러 문제를 치유하는 성장 정책을 21세기에 갖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파주에서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파주는 그 통일로 가는 길목인 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최초로 하실 때 가셨던 평화의 길이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 길을 가셨던 것이고요. 마찬가지 판문점 선언하러 가실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길을 가셨고요. 마치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언급하면 우리 미래 세대가 기회가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기성세대가 통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평화를 꺼낸 건 김대중 정신의 복원이기도 하고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다시 이어가겠다 하는 저의 결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주에서 다시 평화를 말씀드리게 됐고요. 또 제가 당대표 시절에 그 당시 굉장히 남북 관계가 힘들 때였는데 제가 신세대 평화론을 최초로 주창을 했습니다. 장마당 세대 해외 유학파인
김정은이 핵을 버리고 평화 공존 번영의 세계로 나올 때 우리가 손을 잡아줄 수 있다. 같이 번영하고 공존하자. 평화를 기반으로 이런 신세대 평화론을 얘기를 했고 그 몇 달 뒤에 반응이 있었어요. 신년사에서 공동 번영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올림픽에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네.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어떤 평화 공존 미래를 위해서 청년 기금을 남북 공동으로 좀 조성을 해서 우리의 미래 청년에게 기회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앞서 광주 선언 말씀하셨을 때 잠깐 네, 언급하셨는데요. 광주 전남을 위한 대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가 많이 히트를 쳤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나주 목포권하고 여수 광양 순천권을 잘 연결을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어울리는 그러한 이런 산악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국가 균형 발전 4.0의 메가시티를 이곳 광주로 삼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 가지 SOC 사업은 뭐 국가 균형 발전 2.0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화 중심, 일자리 중심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균형 발전 정책을 균형 발전 3.0이라 할 수 있는데요. 4차 산업 시대에 어울리는 뭐 예를 들어 AI 대학원을 여기에 설치한다든지 또 미래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 기지로 만든다든지 또는 뭐 한 160억 이상의 이런 공기 대기질에 대한 산업도 이곳을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고요. 뭐 그거와 연동해서 뭐 그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단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 발전 4.0의 메카로서 우리 광주 전남권 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그 잠깐 언급을 하셔서 앞으로 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이게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여쭤볼게요. 주택은 우선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너무 심하죠. 그런데 그 낮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주로는 이 택지의 조성 원가를 이 주변 시세에 맞추어서 그 높여버렸기 때문인데요. 이걸 다시 이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를 해서 이걸 확 낮출 수가 있는데 그 조성 원가 연동제를 할 경우에는 반값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 가격의 어떤 시세 반영보다는 조성 원가를 연동해서 분양가를 확 낮추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또 우리가 불로소득이 연간 한 4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으로 쓴다든지 얼마든지 하면은 조세 저항을 낮출 수가 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우리 아들, 딸의 청년주택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면 세금 다 더 내고 싶죠. 네, 그래서 분명하게 이 공정과세, 합리적 과세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없애주면서 이것이 좋게 우리 사회의 청년주택이나 사회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 쓰여진다. 뭐 이렇게 연결을 잘 해주면 조세 저항도 막아내면서 경제 정의도 찾아지는 치유하는 21세기 방식의 성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그 주택 문제는 청년들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번 대선의 화두가 청년이라는 이제 관점도 있고요. 청년 정책 어떤 걸 준비를 하셨나요? 청년은 우선 이 기성세대들이 일자리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몫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뭐 피자 한 판에 비유하자면 한 9쪽은 기성세대가 다 먹고 나머지 한 쪽 가지고 너희들이 공정하게 먹어라 하니까 여기서 남성과 여성이 이대남, 이대녀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몫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지대 개혁, 토지 특권을 없애고 불로소득을 혁파해서 그런 4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면은 그런 그 세대 간의 갈등도 없어지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또 여쭤볼 텐데요. 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이제 온 국민이 굉장히 그 걱정이 좀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 고통이 무엇보다 큰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해결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있을까요? 지금 그 중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방역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 골목 경제가 안 돌아가죠. 네. 그리고 이 재난도 장기화되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어려울 때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일으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경제 주체인 이 가게가 어려워졌고 가계의 부채가 2,000조에 육박합니다. 이게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계의 지원을 위해서는 내수 소비를 일으켜야 되는 것인데 재난지원금을 뭐 상위 20%는 빼겠다 이게 아니고요. 신속하게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메마른 민생 저수지에 가뭄의 단비처럼 물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대 재정 정책인데 지금의 홍남기 부총리가 그걸 선별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합니다. 폐업하면 이 밀린 임금이 현실의 부채가 돼버리는 겁니다. 장사를 하고 있을 때는 장사해서 밀린 월급을 줄게 하는 거지만 문을 닫으려고 하면 밀린 월급을 다 주지 않고는 폐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의 소득 기준으로 돈을 줄게 그러면 이미 나는 가게를 문을 닫은 지 오래인데 지난해 소득은 높게 잡혔지만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채무자예요. 밀린 임금 때문에. 이분들한테 정부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는 게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걸 작년 기준으로 놓고 20%에 해당이 되니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어떤 재정 지출을 신속하게 해서 소비 진작을 시켜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그걸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돌아가는 순환 경제 속에서 유지가 되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좀 이야기 좀 할게요. 네.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이제 올랐어요. 네.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우선 재미없는 뻔한 경선에서 개혁을 추진했던 책임감 있는 추미애가 돌아왔구나. 한번 기대를 걸어볼게. 경선판이 재미있어졌다.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정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신뢰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지세도 좀 올라갔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민주당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아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속만이 아니라 정신도 민주당이어야 네. 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중도에 있는 산토끼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집토끼에 대해서는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걸 보듬지 않고 산토끼만 쳐다본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집토끼를 소중히 여겨야지만 그 집토끼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으니까 당신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개혁 민주 세력한테 자부심과 뜨거운 열망,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신도 심장도 민주당 다워야 된다. 개혁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 드린 겁니다. 네. 네. 민주당의 변화의 과정이 아마 경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텐데요. 네. 앞서 원팀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현재는 압도적인 후보가 없어서 이게 지금 1차 투표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아직 장담하기는 좀 이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네. 예상을 하세요? 네. 저는 다 좋습니다만, 기왕에, 결선 투표까지 가서, 사실은 여러 후보하고 5분, 10분 안에 모든 비전을 다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밋밋하지 않습니까? 이 개혁 진보 진영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진짜, 개혁이 무엇인지, 참개혁이 무엇인지, 추미애 표 개혁을 놓고, 뜨거운 토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누가 되든 원팀은 되는 겁니까? 경선이라는 건 결과에 승복하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이니까요. 한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다 하고 나면 공정하게 하면은 원팀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하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네,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참아주신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은 유엔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서 선진국에 들어섰다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저 추미애의 정의공정 법치, 전공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광주, 전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신 만큼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세력 복원 저 추미애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에 열심히 활동하셔서 네. 좋은 결과 얻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